promise me you will come back.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들은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동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들이죠. 그의 전작 오펜하이머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7개 부문을 수상하였고요. 21세기 헐리우드에서 현존하는 가장 신뢰받는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감독이 이번에 선택한 작품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신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서사시이죠. 일리아스와 함께 서양 문학 전체의 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 2700년 된 이야기를 21세기 가장 신뢰받는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구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야기를 놀란 감독만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까요? What if I can't? CG를 최대한 지향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실물로 촬영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철학이자 작업 방식이며 그의 인장입니다. 다크나이트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뒤집히는 장면, 이걸 실제 트레일러에 대형 피스톤을 설치해서 정말로 뒤집었습니다. 폐공장을 병원 세트로 꾸민 뒤 실제로 폭파했고 실제 람보르기니를 박살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밭이 불타는 장면,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옥수수밭을 실제로 구입해 1년 동안 직접 길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남은 옥수수를 수확해서 판매했는데 그나마 본전 측에는 됐다고 하니 이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가 느껴집니다. 덩케르크에서 35kg짜리 IMAX 필름 카메라를 전투기 유리창을 뜯어내고 외부에 장착해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선박 50척을 구해서 바다 위에 띄웠고요. 테넷에서 비행기가 경락고로 돌진하는 장면은 실제 중고 보잉 747기를 구입해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CG로 처리하는 것보다 진짜 비행기를 사서 충돌시키는 게 더 저렴했기 때문이죠. 오펜하이머에서는 무려 CG 없이 재래식 폭탄으로 핵폭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Ithacus King is coming back. Now he's 이번 오디세이 촬영 현장에서는 실제 목선을 제작해서 바다 위에 띄우고 촬영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보이는 그 배는 실제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들이죠. 거인족과 인간 사이의 체급 차이 역시 CG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타카 인물들의 키 152cm 이하의 배우들을 섭외했고 거인족 인물들은 평균 213cm의 보조 출연진을 캐스팅한 뒤 원근법을 활용한 촬영 기법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달성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업영화 최초로 모든 장면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장면에 IMAX를 쓰는 게 아니고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단 한 컷도 예외 없이 IMAX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음 제어가 개선된 신형 IMAX 필름 카메라가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Definitely the biggest movie I've ever done in terms of its ambition.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사 촬영이 CG보다 낫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오디세이아를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허구적 거리감을 두고 접근하게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란 감독은 그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실제 바다 위에 실제 배를 띄우고 키가 다른 실제 배우들이 화면 안에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때 관객은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인류의 어느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기억을 보는 것 같은 감각을 갖게 됩니다. 허구로 읽히는 것과 기억으로 읽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I love writing film scores because everything I get to do is so different.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루드비 고란손이 맡았습니다. 테넷과 오펜하이머에 이어 놀란 감독과 세 번째로 작업한 음악 감독이고 블랙팬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란손 감독은 이번 오디세이를 준비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에 가장 근접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현재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운원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악기들을 실제로 복원해서 사용했습니다. 리르라는 현악기와 아울루스라는 관악기가 그렇게 재현됐습니다. 여기서 알바니아의 전통 민속 다성음악인 아이소폴리포니에서 영향을 받은 음악적 어법도 더해졌습니다. A rockstar instrument for 1,000 years. 아이소폴리포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음악 전통으로 여러 성부가 동시에 독립적인 선율을 유지하며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되는 이 음악 구조가 여러 시점의 기억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서사로 수렴되는 이 영화의 구조와 닮아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일렉트로닉 뮤지션 제임스 블레이크가 일부 곡에 참여했고 이 영화의 배우로도 출연하는 트래비스 스캇 역시 음악에 참여했습니다. 스크린 위의 실물 그리고 스피커 밖으로 나오는 복원된 악기 소리, 이 영화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모두를 2700년 전 그 시간에 최대한 근접시키려는 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도가 극장 아이맥스 화면 위에서 가장 온전하게 구현된다는 것, 이것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Odyssey is a massive story. And that's part of the appeal of it. It's not really just one story. Somehow this...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야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결국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맷 데이먼의 오디세우스는 영웅의 외피 안에 죄책감을 짊어진 인간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자신감과 두려움이 같은 얼굴에 공존하는 연기이죠. 에네사바의 페넬로페는 20년이라는 기다림이 내적 갈등과 극도의 인내로 응결된 인물인데 에네사바의 그 스트레스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관객이 고스란히 감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로버트 패틴슨의 안티노우스. 귀족 신부님에도 야비하고 졸렬하며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군림하는 그 인물. 비겁함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 외의 모든 존재를 도구로 다루는 그 무람없음을 패틴슨은 압도적으로 구현합니다.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만들어낸 조커의 계보에 놓일 수 있는 연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의 또 한 축을 이어가는 톰 홀랜드의 텔레마커스, 돼지 축사장으로 분한 존 레기자모, 바다의 여신 칼립소의 샤를리즈 테론 등 어느 하나 공백 없는 연기자들의 향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흥을 돋우는 음유시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원작자인 호메로스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이 역할은 트래비스 스캇이 연기합니다. 래퍼죠.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구전으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이 없던 시대에 이야기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현대에서 그 역할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래퍼입니다. 비트 위에서 이야기를 엮고 그것을 군중에게 전달하는 자, 음악에도 참여하고 배우로도 출연하며 음유시인으로도 서는 트래비스 스캇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느껴지는 캐스팅입니다. 놀란 감독이 이 영화의 문을 음유시인의 서사시로 여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카메라가 포착하는 것,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 배우가 전달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허구가 아니라 실존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읽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디세우스의 보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긴 여정을 마친 뒤 이타카에 도착할 때까지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구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시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자 이타카의 왕자인 텔레마커스의 시점.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스파르타로 간 텔레마커스가 메넬라우스에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디세우스의 시점입니다.
칼립소의 섬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전부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집 안에 있는 이들의 전달로 시작됩니다. 서사의 방향이 집을 향하는 영화인데 서사의 출발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설적인 구조가 이 영화를 단순한 모험담 이상으로 만드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I want you to choose me. 이 영화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외에도 다른 작품의 일부분을 따왔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을 여는 시논이라는 인물, 영화 첫 장면에서 트로이 군에게 살해당하는 인물이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빌려 쓴 이름이며 저승에서 다시 만나 어떤 깨달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시논이라는 인물은 호메로스 원작의 오디세이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논은 베르길리우스가 쓴 서사시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트로이 편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놀란 감독은 이 인물을 오디세이아 서사 안으로 끌어들여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을 구체적인 얼굴로 형상화하는 장치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메넬라우스가 흉터 가득한 헬레네를 바라보며 1000개의 배를 띄운 얼굴, 지금은 500개쯤 되겠군 이라고 말하는 장면. 이 대사는 영국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의 희곡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삶과 죽음에서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헬레네를 묘사하는 문장으로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놀란 감독은 호메르스에서 베르길리우스로 그리고 말로까지 오디세이아를 둘러싼 수천 년의 문학적 반향을 이 영화 안에 조용히 품어 안습니다. 작품에서는 원작의 내용 중에 변경된 것들도 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노바디 트릭, 나우시카의 공주와의 만남, 크르케와의 1년간의 동거, 구원자 가족들의 반란, 그리고 헤르메스가 직접 나타나 오디세우스를 돕고 아테나가 신의 형상으로 개입하는 원작의 신들, 이것들이 전부 이 영화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각색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개입을 걷어내고 인간의 심리적 내면을 전면에 세우는 것.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를 인도하는 것은 아테나 여신의 의지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를 이끄는 것은 그 자신의 기억이고 그 기억이 만들어낸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말의 각색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는 구원자 전원을 학살하고 왕으로 복귀합니다. 영웅이 권위를 회복하며 서사가 닫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그의 권위를 능멸하며 다시 돌아온 안티노우스와 함께 칼을 빼든 자들에게는 정의 구현을 선사하지만 항복한 구원자들은 살려두고 또 왕가는 텔레마커스에게 물려주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 싸워왔던 부하들을 기리기 위해 페넬로피와 함께 또다시 망망대해로 떠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승자로서 영웅으로 기억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을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믿음의 벨트를 끊어버린 죄의 무게를 짊어진 인간으로서 평생을 속죄하고 참여하며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지난 10년간의 그 고행과도 같이 말이죠. After years of war, 이 모든 각색은 하나의 원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의 개입을 걷어내고 인간의 심리적 내면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원작에서는 헤르메스가 직접 나타나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하고 아테나가 직접 오디세우스의 편을 들며 제우스가 직접 항해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신들을 천둥과 폭풍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만 암시할 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벌하고 난 뒤 마주한 페넬로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훗날에 그저 노래로만 남게 될 것이요. 그럼 우리의 죄도 다시 한번 잊혀지겠지.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지금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수천 년 전 노래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 안에서 그의 죄는 희석이 되고 그의 지략은 부각이 됩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오프닝에서 서사시를 읊는 장면은 바로 이 맥락 위에 있습니다. 음유시인의 입을 통해 이미 편집되고 각색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전달은 입을 타며 구미에 맞게 각색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기억과 전달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놀란 감독이 호메로스를 각색하는 방식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원작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작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전달하는 것. A lot of different genres, a lot of different stories that be very familiar to audiences.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세이야 외눈박이 거인과 마녀와 저승과 세이렌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입을 타고 구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백 년에 걸쳐 살이 덧붙여진 결과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실과 허구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서사시가 됐습니다. 즉,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집단적 거짓말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거짓말로 이뤄진 이야기 안에서 극중 인물들 역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트로이 목마. 10년에 걸친 전쟁을 끝낸 그 작전은 본질적으로 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야기 안의 사건도 거짓말이며 이야기를 만든 인물들도 거짓말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구조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디세이아는 2700년 동안 그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영화도 그 긴 전달의 사슬 안에서 하나의 고리입니다. Not even the gods.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가 사실 한 인간의 일생을 닮아 있다는 것, 그가 평생 행한 것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되돌아왔는지, 그리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가 왜 다시 떠나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 영화의 가장 서늘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2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시선과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취향 토크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인의 취향의 파인이었습니다.